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뭐 모든 가격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5%씩 상승한다면 그럼 뭐 별다른 영향이 없겠죠.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뭐 똑같이 5% 상승하고 모든 사람들의 임금도 똑같이 5% 상승한다면 사실상 상대 가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시간당 임금으로 뭐 우유 우유 원 갤런의 우유의 가격을 뭐 평가하든 아니면 뭐 휘발유의 가격 1리터 휘발유의 가격을 평가하든 뭐 상관없이 경제 전체에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모든 가격이 똑같이 5%씩 상승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의 구매력에도 바잉 파워나 뭐 퍼체이싱 파워나 같은 말입니다. 구매력에도 어떠한 변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제품의 가격과 임금이 똑같이 다 5%씩 상승한다면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어떤 제품의 가격은 상승하기도 하고 뭐 어떤 제품의 가격은 오히려 하락하기도 하고 뭐 많은 생필품 가격은 상승하는데 근로자들의 급여는 상승하지 않는다든가 뭐 부동산 주택 가격은 상승하고 아파트 가격은 막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데 제 월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저는 구매력이 감소하겠죠. 제 연봉으로 예를 들어서 뭐 제 연봉으로 아파트 두 평을 살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아파트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다면 이제 제 연봉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 이제는 이제 제 연봉으로 아파트를 1.5평밖에 구매하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구매력이 하락하게 되겠죠. 현실에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제품, 서비스, 뭐 혹은 근로자들의 급여로 평가한 상대 가격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질 임금이나 실질 이자율 이런 것들도 함께 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뭐 중요한 것은 뭐 상대 가격이 변하는 문제도 사실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그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실제로 인플레이션을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예상하고 그걸 의사결정에 다 반영할 수 있다면 가격을 조정한다든가 혹은 회사에서 근로자와 회사 사이에 이제 임금 계약을 다시 뭐 체결한다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만큼 조정한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모든 인플레이션을 예상해서 그걸 다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면 뭐 상대 가격의 변화 같은 것들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중요하고 물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인플레이션을 정확히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정확히 예상을 했지만 뭔가 어떤 시장의 마찰이라든가 조정의 실패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혹은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위너가 될 수 있고요. 베네핏을 보니까 혹은 이제 누군가는 손실을 입을 테니까 루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사실상 중요하고 물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그 조정이 어려운 상태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선 주로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루저가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요. 손실을 입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선 이제 비교적 긴 시간, 예를 여기서 이제 3년으로 잡았는데요. 뭐 2년 정도의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2년 정도도 사실상 좀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3년 정도의 명목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죠. 3년 동안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연봉 4천만 원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4천만 원, 내년에도 4천만 원, 내후년에도 4천만 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조금
많이 상승한다면 예를 들어 4% 혹은 5%씩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면 3년 정도 기간의 명목임금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워커는 당연히 이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3년 기간 동안 계속해서 구매력이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명목임금 계약을 체결한 워커의 근로자가 이제 루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은퇴자의 경우인데요. 은퇴한 사람. 그래서 은퇴자의 경우에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뭐 다른 연금도 비슷하겠습니다만 뭐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같이 뭐 일반적인 연금이 이제 국민연금이니까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일을 하는 동안 정년 퇴직하기 전에 이제 일을 하는 동안 가입한 사람의 경우 뭐 퇴직 이후에 뭐 65세부터 매달 얼마씩 이제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수령하는 금액이 인플레이션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해서 이제 이게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사실 뭐 별 문제가 없겠죠. 계속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그 연금 수령액이 조정이 될 테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제 어떤 연금을 받기로 했는데 이 연금이 펜션이라고 하는 것이 연금입니다. 연금이 이제 물가 상승률과 연동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퇴직 이후에 65세부터 매월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씩 받기로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이런 이제 금융 상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약관 같은 걸 잘 읽어보지 않고 실제로 이런 금융 상품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어요. 개인연금 상품의 경우에는 그 뭐 55세 이후부터 매월 얼마씩 수령하는 주로 이제 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금융 상품들 중에 이런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웬만해서 이제 보험에 잘 가입하지 않는데요. 그냥 저는 그냥 제가 알아서 그뭐 저축하거나 투자하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이어서 예를 들면 뭐 55세 이후에 혹은 뭐 65세 이후에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그런 개인 연금 상품에 가입을 한다. 근데 이제 뭐 약관 같은 거 설명을 잘 듣지 않고 200만 원씩 준다고 지금 화폐 가치로 200만 원씩 줄 거라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나이가 뭐 한 30살, 35살밖에 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 그럼 앞으로 30년 뒤에 혹은 20년 뒤에 받아야 될 금액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는 그 지급액이 30년 뒤에 200만 원이라는 뜻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조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200만 원과 30만 원 뒤에 30년 뒤에 200만 원의 가치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고 30년 뒤부터 200만 원씩을 그냥 계속 받는 것도 사실 문제가 되죠. 인플레이션과 이제 연동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30년 뒤부터 200만 원씩 받기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냥 200만 원을 받는다면 그 시점에 가서 200만 원의 구매력도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200만 원을 계속 받는다고 했을 때도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상승한다면 이러한 그 연금 상품은 가능한 빨리 해지하는 것이 더 이상 손실을 보기 전에 해지하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융 상품 혹은 이러한 연금 상품에 가입한 사람들이 이제 루저가 되겠죠. 손실을 볼 테니까. 세 번째는 은행의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은행에서 이제 어떤 고객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담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행이 뭐 그럴 일은 없어요. 은행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은행이 실수 뭐 여하튼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준 거예요. 고정금리입니다. 물론 이제 저도 대출이 있어요. 돈을 빌리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만기 연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얼마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이걸 이제 1년 동안 고정금리로 제가 선택할 수도 있고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3개월에 한 번씩 금리가 조정되는 변동금리로 할 것인지 아니면 1년 동안 고정금리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데 고정금리를 선택할 경우에 금리가 조금 더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자 부담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좀 생각해 보면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높을 거라는 예상이 들면 저는 그러니까 금리를 조금 더 내더라도 물가 상승률이 그보다 훨씬 더 높다면 저는 변동금리 대신에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고정금리를 선택하게 되면 물가 상승률이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실질 이자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이제 피셔 방정식을 이야기를 할 때 실질 이자율을 R이라고 썼고 명목 이자율을 I라고 썼는데 실질 이자율은 이제 명목 이자율 마이너스 인플레이션 레이트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뭐 근사적으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제가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서 이자 상환을 한다면 물가 상승률이 막 올라갈 때 사실상 제가 은행에 이렇게 넘겨주는 그러니까 이자 상환을 한다는 것은 제 구매력을 은행에 이렇게 넘겨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일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한다고 한다면 실질 이자율이 하락할 테니까 제가 은행에 넘겨주게 되는 구매력은 전보다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은행은 그렇게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확실하게 미래를 잘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저한테는 유리할 것이고 은행은 손실을 볼 테니까 이 경우에 루저가 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은 이제 루저와 위너와 루저를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 그다음에 중앙은행이 수행하는 주된 정책들, 뭐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모니터리 시스템은 이제 뭐 통화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했고요. 중앙은행이 시행하는 뭐 일련의 정책들을 통화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뭐 여기에서는 중앙은행이 주로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 주요 기능들, 그 다음에 정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Plumbing of the Monetary System이라고 하면 뭐 중앙은행의 주된 이제 정책이라고 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의사결정들을 큰 틀에서 보면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혹은 뭐 통화금융정책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뭐 Plumbing of the Monetary System이라고 하면 뭐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 이제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중앙은행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정책 도구들 가운데 이제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는지 중요한 수단 바로 그게 기준금리 그 다음에 뭐 공개시장 조작 정책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중앙은행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중앙은행의 존립 목적은 무엇인지 왜 중앙은행이 존재하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이제 정부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국가마다 어떻게 중앙은행이 생기게 되었는가는 역사적 배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그 각 지역별로 미국이 워낙 큰 국가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제 금융 안정, 그 다음에 뭐 최종 대부자, Land of Last Resort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런 이제 최종 대부자의 기능, 몇 개의 이제 시중 은행들이 도산하는 경우에 그런 이제 금융 위기를 막기 위한 어떤 자체적인 안전장치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 지역별로 만들어진 하나의 어떤 금융 안정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것들이 이제 모여서 연방 준비 제도라고 하는 Federal Reserve System이 구축되게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 역사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국가 체계가 그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국가 체계가 사실상
광고 떠서. 예, 그 6.25 전쟁 이후에 이제 국가 체계가 확립되고, 그렇죠. 헌법이 헌법이 만들어지고 재헌, 그 다음에 이제 조각, 내각이 수립되고,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제부처 같은 것들이 생기고, 한국은행도 그렇게 해서 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사실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어떻게 기능해야 되고, 어쩌면 제 생각에는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어, 그러니까 현대 국가에 대한 어떤 개념이라든가 이해, 정치 철학, 그 다음에 뭐 저도 잘 모르지만 뭐 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뭐 이런 민주주의 의식 이런 것들이 정말 당시에 생각해 보세요. 6.25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해방이죠. 1945년에 그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이제 그러한 의식이 우리 가운데 정말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정말 중요한 기능이 무엇일까? 중앙은행이 왜 필요한 것일까라고 하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생겼던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과 같은 그런 국가와는 비교적 다른 출발점을 가졌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하튼 한국은행 법에 의해서 중앙은행이 설립이 된 것이고요. 주요 기능은 중앙은행이 설립된 배경은 금융안정, 금융기관을 모니터링하는 것이고요.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시 감독, 그 다음에 이제 이자율 조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통화 공급. 이러한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는 금융기관들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감독 기능이 사실 있었는데 이 감독 기능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이 이제 금융감독원으로 이전이 됐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실제로 이제 금융기관들을 감시 감독하는 기능을 하고 한국은행은 이제 거시경제와 관련된 정책들, 이자율 조정이라든가 통화 공급을 주요 이제 업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요 뭐라고 할까요? 예, 그러한 일들을 수행하는 정부 기구입니다. 대신 그런데 이제 한국은행 직원들이 공무원은 아니에요. 그냥 공무원은 아닙니다. 공무원에 준하는 뭐랄까요? 행동은 공무원처럼 해야 되는데 공무원증이 발급되는 그런 회사, 그런 직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일련의 정책들을 우리가 모니터리 팔러시라고 하고요. 뭐 금융기관들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은 사실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포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한국은행이 수행하는 일련의 이제 정책들을 우리가 통화 정책 혹은 통화 금융 정책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정책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인하할 것인지 혹은 동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이름이 이제 금융통합위원회죠. 그래서 금융통합위원회에서 뭐 일정 기간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금통위원 회의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네. 뭐 그래서 중앙은행을 뭐 머니터리 어더러리 혹은 뭐 통화당국이라고 번역합니다. 통화당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그냥 중앙은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한국은행의 목적은 한국은행 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1장 1조 첫 번째 조문이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 신용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첫 번째 목적이 잘 나와 있습니다. 물가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제 경제 성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암묵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제 명시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새로 추가된 조항입니다. 1조 2항은 예전에는 없었는데요. 네, 한 2010 몇 년, 한 3년인가? 그쯤 생겼던 것 같아요. 기억에 2012년, 13년쯤에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 금융 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가 사실상 이제 금융기관들의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발생했죠. 도덕적 해이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과도한 레버리지, 과도한 차임, 그 다음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금융 파생 상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거래하기 시작했고, 어떤 금융기관에 손실이 발생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래서 금융 안정을 이제 한국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할 때 면밀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건 이제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뭐 금융 안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이건 이제 거시 건전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금융기관의 감시 감독 기능은 이제 금감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으니까 좀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금융기관들의 어떤 도덕적 해이 문제라든가 위법한 행위들을 이제 그쪽에서 걸러낼 수 있을 것이고, 이제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거시 건전성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를 들면 가계부채가 위험한 수준인지, 기업들의 어떤 부도 가능성, 그 부채 상환에 대한 어려움은 얼마나 되는지, 부도율은 몇 퍼센트나 되는지, 가계부채 상환하지 못하는 가구들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미국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 이제 Federal Reserve Bank 혹은 Fed라고 하는데요. Fed에서는 명확하게 두 가지 목표를 제시를 하는데, 첫 번째가 마찬가지로 물가 안정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완전 고용입니다.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가능한 그 잠재 GDP라고 하는 이제 한 국가의 그 가용한 리소스를 모두 다 투입해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GDP 수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잠재 GDP, 잠재 산출량인데, 그거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잠재 산출량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이제 고용 규모겠죠. 그래서 그런 고용 규모를 달성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이제 두 번째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가 안정과 이제 완전 고용 혹은 뭐 자연 실업률 달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목표가 바로 미국 중앙은행의 졸린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걸 이제 듀얼 맨데이트라고 해요. 두 가지 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 여담입니다만,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한국은행의 그 고용 이슈가 사실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고용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미국 중앙은행과 같이 듀얼 맨데이처럼 고용도 통화 정책을 할 때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제 아마 뭐 얘기만 좀 나왔었고 더 많이 이제 진척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 지급 준비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뱅크 리저브가 이제 지준금, 지급 준비금이고요. 지준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리퀴디티는 유동성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지준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것이고, 지준금은 시중은행들이 저기 은행에 가보시면 뒤에 금고 있잖아요. 금고 같은데 이렇게 보관하는 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맡긴 예금 중에 일부를 중앙은행에 예치를 반드시 해야 되고, 몇 퍼센트는 거기에 추가로 원하면 더 예치해도 상관없습니다. 원하면 더 예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고에 있는 돈과 이제 중앙은행에 예치한 그런 돈을 이제 우리가 지준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맡긴 돈을 찾으려고 하면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 지급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돈, 이런 뜻이죠.
그게 바로 뱅크 리저브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뱅크 리저브가 거래가 되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일반 시중은행들이 이제 거래를 위해서 추가적인 유동성이 필요하겠죠. 돈이 필요할 거예요. 뭐 새롭게 대출을 해준다든가, 다른 은행과 거래를 한다든가, 갑자기 이제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서 현금을 인출한다든가 할 때 당연히 인출이라든가 다른 곳에 대출을 해주려고 하면 반드시 이제 충분한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이제 그러한 여유 자금을 뱅크 리저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은행 여러분 재무상태표에서 보셨던 것처럼 거기에 뭐 기존에 이제 대출을 해준 대출 자산 같은 것들이 있겠죠. 론이 있고 첫 번째 항목에서 뭐 제가 보여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첫 번째 항목에 캐시와 같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거기가 이제 물론 100%는 아니지만 거기가 대체로 뱅크 리저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뱅크 리저브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금액 그리고 이제 볼트 캐시라고 합니다. 볼트는 이제 은행의 금고예요. 은행 금고는 굉장히 크잖아요. 조그만한 금고는 세이프라고 하지만 은행의 금고는 뭐 세이프 수준이 아니니까 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은행의 금고 안에 있는 돈을 볼트 캐시라고 해요. 중앙은행에 예치한 돈과 볼트 캐시를 합쳐서 지급준비금, 지준금이라고 부릅니다. 뭐 당연히 시중은행은 유동성, 여유 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동성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합니다. 여기서의 유동성의 의미는 여기서 그냥 여유 자금이에요. 예금한 모든 돈을 다 누군가에게 대출해주거나 금융상품을 구입해서 지금 자산을 확보하고 있지는 않겠죠. 여유자금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뭐 갑작스러운 거래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같은 기업들을 상대하는 경우에 뭐 다양한 시중은행들이 대기업을 상대를 하죠. 뭐 삼성이라든가 LG와 거래하는 뭐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KB은행 이런 은행들이 다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직원들 월급을 주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해외에 대규모 프로젝트 거래가 진행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자금을 백업하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지급 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필요한 부족한 캐시를 다른 은행에서 빌려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바로 우리가 25장 후반부에서 보고 싶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당연히 통상적인 뭐 지급 거래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법으로 규정한 지급 준비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Reserve Requirement가 지급 준비 규정입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지급 준비 규정을 반드시 지켜야 돼요. BIS 비율 지키는 것처럼. 그래서 중앙은행이 그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이제 뭐 사실 중앙은행이 결정한다고 얘기해도 괜찮습니다. 뭐 그 금융통화위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 7명인데요. 총재랑 부총재는 당연히 위원회 커미티 멤버로 들어가 있고 나머지 5명이 이제 금통위원이라고 하는 직함을 달고 한국은행 안에서 방 하나씩 받아가지고 큰 방 하나씩 이제 받아서 상주하면서 임기가 정해져 있죠. 임기 기간 동안 거기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국은행이 정한다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가장 최근에 이제 지급 준비 규정이 개정이 됐는데 2013년 2월 28일에 가장 마지막 개정된 것입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이때 이제 어떻게 개정이 됐냐면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 예금 증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건 비교적 유동성이 낮은 그런 금융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기예금은 일정 기간 동안 묶어두는 것이고 정기적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즉각적으로 인출하기 어려운 금융 상품의 경우에는 이제 지급 준비 규정 2%로 정해놨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정기예금 100만 원 가입하게 되면 그 중에 2만 원을 예를 들면 우리은행에 제가 정기예금에 가입했습니다. 100만 원. 그럼 그 중에 2만 원을 반드시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지급 준비 규정입니다. 그 이외에 이제 예금들 수시 입출금 예금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고 비교적 유동성이 높은 현금화하기 좋은 금융 상품들이겠죠. 그 경우에 이제 지급 준비율이 더 높습니다. 이게 지급 준비율이라고 불러요. 7%, 2% 이런 것들을. 그래서 7%를 한국은행에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중은행들은 반드시 뭐 2%, 7%의 지급 준비율뿐만이 아니라 원하면 중앙은행에 더 많이 예치해 둘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리저브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자율과 상관없이 어떨 때는 굉장히 적은 리저브를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만일 충분한 지준금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물론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출을 해주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작스럽게 고객들이 대량 인출을 하게 된다면 인출 뭐죠? 뱅크런이라고 부르는 사태죠. 인출을 중단하는 거래 중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은행 자체에 뭐 문제가 없다면 은행 부실이라든가 은행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이제 다른 시중은행한테 빌려오면 되겠죠. 뭐 우리은행에 갑작스럽게 지준금이 좀 필요하다, 지급준비금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제 다른 은행의 지준금에서 이렇게 빌려오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빌려오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고 싶은 시장은 교과서에서 분석하는 시장은 바로 Federal Funds Market이고요. 연방 지급 준비금 시장 혹은 연방 기금 시장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혹은 연방 기금 지급 준비금 기금 시장이에요. Federal Funds Market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정확히 대응하는 그런 시장은 없고 한국에서는 이제 콜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콜 시장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콜 시장은 초단기 자금 시장이에요. 대체로 초단기라고 하면 돈을 빌렸을 때 내가 언제까지 갚을 것인가를 결정을 하잖아요. 정한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이제 1년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여기서 초단기는 바로 이제 하루를 가리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콜 시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예요. 오늘 아침에 빌리면 반드시 내일 아침까지는 갚아야 됩니다. 24시간. 그래서 이걸 이제 오버나잇 마켓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초단기 시장 혹은 오버나잇 마켓입니다. 이 같은 말이에요. 초단기가 오버나잇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만에 갚아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콜 시장은 페더럴 펀즈 마켓하고 조금 성격이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뭐 한국은행에 예치한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지급준비금만 거래되는 건 아니고요. 은행 사이에 자유롭게 필요한 여유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물론 이제 페더럴 펀즈 마켓도 그러한 성격은 있는데요. 콜 시장에서는 이제 은행 간 거래가 훨씬 더 빈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구분되는 특징은 뭐냐면 콜 시장은 은행 간 거래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요. 이제 페더럴 펀즈 마켓은 중앙은행의 지준금을 통해서 은행 간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페더럴 펀즈 마켓은 A라고 하는 시중은행과 B라고 하는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센트럴 뱅크예요. 이제 A와 B가 이렇게 서로 필요한 뭐 여유 자금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필요한 펀드를 빌리고 빌려줄 때 센트럴 뱅크 안에 A의 어카운트가 있고 여기 이제 이만큼이 A의 어카운트고 이쪽이 B의 어카운트라고 한번 해보죠. 이게 A고 이게 B입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래가 그 연방 기금 시장에서는 이루어지냐면 이제 A가 펀드가 필요해요. 그럼 B로부터 빌립니다.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이 가운데서 이런 중개를 해주는 거예요. 이만큼의 여유 자금을 이렇게 띄어서 이쪽에 갖다 붙여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바로 연방 기금 시장에서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센트럴 뱅크 안에서 시중은행들의 어카운트가 다 있고 그 어카운트를 이렇게 중앙은행이 조절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 콜 시장은 굳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더 빈번한 거래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A와 B 은행이 거래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이렇게 A와 B가 그냥 따로따로 독립적으로 중앙은행의 한국은행의 이제 어카운트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거래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A와 B가 직접 거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거래가 없는 건 아닌데 페더럴 펀즈 마켓과 한국의 콜 시장을 비교해 보면 페더럴 펀즈 마켓은 이러한 거래가 훨씬 더 빈번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은행 간 거래가 더 빈번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래가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콜 시장에서 이제 결정되는 금리를 우리가 콜 금리라고 부르고, 그래서 A라고 하는 시중은행이 B라고 하는 시중은행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24시간 동안 빌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빌리고 나서 24시간 뒤에 상환할 때는 반드시 이제 콜 금리를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콜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가 콜 금리라고 하면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할 때 사용하는 금리를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건 뭐 정책금리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미국에서는 이 금리를 이제 Federal Funds Rate라고 부릅니다. Federal Funds 마켓에서 결정되는 금리 Federal Funds Rate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Federal Funds 마켓에서 결정되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은행 간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가 바로 Federal Funds 마켓의 금리이기 때문에 Federal Funds Rate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말씀드렸듯이 이 Federal Funds Rate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0%에서 뭐 0.25% 사이에서 유지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는 것이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Federal Funds Rate를 결정을 하는데 이렇게 한국처럼 0%, 뭐 0.25%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레인지로 결정을 합니다. 0%에서 현재 0.25%로 이제 Federal Funds Rate를 제시를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따로 구분하지 않고 중앙은행의 어카운트에 시중은행들이 이제 예치를 하는 거잖아요. 지중금의 형태로. 그다음에 그 지중금이 은행 사이에 이렇게 거래가 되는 시장을 Federal Funds Market이라고 하고, 중앙은행의 어떤 그 바운더리 내에서, 물론 은행 간 거래가 없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적용되는 이자율, 은행 간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바로 Federal Funds Rate이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시장이 콜 시장인데 콜 시장에서 결정되는 금리가 이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아니고 콜 금리예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얼핏 기억에 그 2008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2008년 전까지는 실제로 한국은행이 콜 금리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금리를 결정했냐면 콜 금리를 직접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이후부터는 콜 금리를 결정하지 않고 이제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기준금리로 통화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 기준금리가 뭐냐면 콜금리랑 다릅니다.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이제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팔 때 제시하는 금리예요. 이게 바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자, 환매조건부 채권을 이제 repo라고 부르고요. repurchase agreement를 줄여서 그냥 repo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매조건부 채권을 이제 팔면 이건 일종의 그 뭐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다 그 뭐랄까요? 다 이제 그 전산화되어 있으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을 한국은행에서 일정한 금리로 이제 판매를 해요. 그럼 이제 기준금리가 지금 0.5%니까 0.5%로 시중은행에게 혹은 다른 금융기관들에게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판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뭐 어떤 증권사가 환매 조건부 채권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이건 반드시 일주일 뒤에 판매를 하는 조건으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그 환매 조건부 채권은 그 기간이 보통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7일인 경우도 있고 한 달인 경우도 있고 뭐 석 달인 경우도 있어요. 한국은행이 이제 판매하는 그다음에 뭐 팔거나 매입하는 리포는 환매 조건부 채권은 일주일짜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권사가 한국은행에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을 매입한다면 기준금리 0.5%로 매입한다면 이제 일주일 뒤에 다시 되팔아야 되는 것이죠.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채권을 일주일 동안 보유하고 있다가 다시 한국은행한테 돌려줬으니까 다시 이제 현금이 한국은행으로 들어갔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증권사로 나오겠죠. 증권사로 나올 때는 이제 약속한 이자율 0.5%를 이제 받아서 환매 조건부 채권을 이제 판매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매 조건부 채권이 시중은행으로 나가게 되면 그러면 리저브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렇죠? 반대급부로 그 통화 화폐를 지급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 일주일 뒤에 중앙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면 중앙은행은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을 받았으니까 물론 이제 이게 환매 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환매 조건부 채권의 베이스가 되는 채권은 보통 통한채, 통화안정증권이나 보통 국고채를 사용을 합니다. 국채. 이제 국채를 이용을 해서 이제 일주일 뒤에 되파는 그런 그러니까 일종의 파생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상품을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을 따로 만든 것이죠.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잠시만요. 이 환매 조건부 채권이 증권사나 시중은행으로 팔려 나가면 그럼 이제 중앙은행의 리저브가 늘어나는 유동성이 흡수가 되니까 리저브가 늘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 증권사가 이걸 다시 일주일 뒤에 되팔게 되면 이제 캐시가 중앙은행으로부터 이제 금융기관으로 빠져나가겠죠. 리저브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이 유동성 관리를 위해서 환매 조건부 채권을 팔거나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행위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게 좀 많아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든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왜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는 것인지 이런 얘기까지 좀 하면 할 수 있으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급 준비금 시장, 지준 시장을 좀 분석하려고 하는데요. 지준 시장에서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준비금 시장에서의 이제 수요 측면에는 대체로 시중은행들, 금융기관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급 준비금을 필요로 하는 경제 주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바로 뭐 시중은행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시중은행들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 수요 곡선을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시면 좋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콜 시장인가 페더럴 펀드 마켓인가에 따라서 조금 이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페더럴 펀드 마켓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이 높다면
높다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 리저브를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그 리저브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제 기회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저브를 적게 보유하려고 할 것이고요. 누군가에게 빌려주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높다면 지급 준비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보유하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Federal Funds Rate이 낮다면, Federal Funds Rate이 굉장히 낮다면, 그렇다면 리저브를 보유하고 있는 지준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의 기회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지급 준비금을 더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인센티브가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방 기금 금리인 Federal Funds Rate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줄어들고요. 그렇죠? 수요량은 줄어들고, 반대로 연방 기금 금리가 하락할수록 지급 준비금에 대한 수요량은 늘어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의 시중은행들이 어떠한 그 인센티브에 따라서 Federal Funds Rate이 상승할 때, 이제 혹은 하락할 때 연방 기금 그러니까 지준금이죠. 지준금에 대한 보유량을 어떻게 조정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콜 시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시장이 정확히 콜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콜 시장 측면에서 우리가 수요 측면을 콜 시장에서의 수요 측면을 생각해 본다면 콜 금리가 상승한다면, 그렇다면 은행 간 거래에서 A라고 하는 은행이 B라고 하는 은행으로부터 24시간 100억을 빌린다면 전보다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콜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량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 시장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페더럴 펀즈 마켓과 콜 시장은 조금 다르게 작동한다는 건 먼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로 제가 해석할 수 있다고 했고, 그 두 번째 해석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콜 금리가 세로축의 변수고 가로축의 변수가 이제 그 여유 자금이죠. 리저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콜 금리가 높다면 다른 은행으로부터 리저브를 얼마만큼 빌리려고 할 것인가, 이제 수요량이 자금에 대한 수요량이 줄어들 것이고, 그렇죠? 금리가 높을수록 근데 콜 금리가 낮을수록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페더럴 펀즈 마켓을 보니까 기회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리저브의 경우, 페더럴 펀즈 마켓의 리저브의 경우 이자율이 상승하면 중앙은행에 예치했을 때의 기회 비용이 이제 상승하게 되고요. 중앙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페더럴 펀즈 마켓에서 다른 은행에 빌려주면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상승할 때 지준금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한다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서는 페더럴 펀즈 마켓에서 지준금에 대한 수요 곡선, 지준 수요 곡선이 어떨 때 이동하는가. 물론 당연히 페더럴 펀즈 레이트이 상승하거나 콜금리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은행 간 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경우에 이제 당연히 지준금의 규모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수요량이, 여기에서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경제가 과열되거나 혹은 반대로 침체되거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의 이제 지준금에 대한 수요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이동할 수 있겠죠. 만일 이제 경제가 호황 혹은 뭐 과열 국면으로 들어간다면, 그렇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고 할 거예요. 혹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겠죠. 그런 경우에는 시중은행들이 전보다 더 많은 여유 자금을 확보하려고 할 거예요. 이자율과 상관없이. 그래서 만일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죠. 리저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에 대한 선호가 달라지는 경우,
그러니까 유동성의 선호가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 사람들이 혹은 뭐 경제 주체들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나 혹은 가게가 전보다 더 많은 캐시를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경우로 이제 유동성 선호가 나타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시경제학에서는. 그래서 갑작스럽게 사람들이 예금 인출을 전보다 더 많이 한다든가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은행은 전보다 더 많은 지급 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에도 수요 곡선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 기금 금리 (Federal Funds Rate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이제 유동성에 대한 선호가 발생하게 되면 이러한 그 수요 곡선의 변화가 나타날 거고 이동이 나타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예금자들이 늘어날 수 있겠죠. 예.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 이건 좀 조금 부정적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냥 좀 뭐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이제 팬데믹 상황이어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뭐 참 예, 여러분 보면 대학교 1학년 생활을 참 다른 세대와는 다르게 좀 힘들게 대학교 1학년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보통 이제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면 학생증을 만들고요. 학생증을 만들 때 그 학교에 입점해 있는 들어와 있는 이제 은행과 연계된 뭐 데빗 카드, 뭐 체크 카드 형태의 이제 학생증을 발급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신입생들이 그 학교 은행 어카운트를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뭐 자이든 타이든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그 문제 제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뭐 자이든 타이든 이제 그 은행에서 자연스럽게 거래를 하게 될 것이고, 학교 생활을 하면 뭐 그 은행에 뭐 고객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이제 매년 초마다 갑작스럽게 어카운트가 막 확 늘어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이제 그 은행 계좌를 자주 쓰지 않는 사람들은 뭐 예치도 별로 하지 않을 테니까 뭐 중요한 어카운트가 되진 않겠지만, 빈번하게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은행이 법정 지준율을 지켜야 되니까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리저브로 확보를 하겠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예금자들이 늘어나는 대학가의 신입생으로 인해서 예금자들이 늘어나는 매년 3월 초의 경우, 뭐 2월 말이나 3월 초의 경우 이제 은행들의 리저브가 늘어나서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중앙은행이 법정 지급준비 규정을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수시 입출금 예금의 경우 이제 7%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뭐 9%로 인상한다면 그럼 은행들은 더 많이 이제 지급준비금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한국은행이 예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지준금이 늘어날 것이고 수요량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이제 우리로 하면 한국은행 총재죠.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에요. 그때 벤 버냉키라고 하는 거시경제학자입니다. 거시경제학자가 중앙은행 그 총재죠, 그렇죠? 네, 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당시 이제 국회에 가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을 때 그 국회에 가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설득을 해서 뭔가 이제 제도를 바꾸고 싶었어요.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국회에 가서 연설을 하고 국회의원들의 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전까지는 시중은행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한 지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심각한 그 금융위기가 발생했는데 당시 이제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였냐면 계속해서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하는데 그 유동성이 시중 금융기관들에게까지 공급되지 않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떤 선에서 자꾸
그 바틀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병목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동성이 흘러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사실 무엇이었냐면 어떤 금융기관이 얼마만큼의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A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B라고 하는 금융기관에게 그 B라고 하는 금융기관이 자금이 필요해서 자금을 빌리려고 하더라도 저 금융기관이 얼마만큼의 부실 채권을 떠안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대출 채권 중에 얼마만큼이 부실화되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만일 저 은행에 자금을 빌려 주었을 때 저도 다 떼먹힐 수 있잖아요. 그럼 제가 저 은행에 돈을 빌려주면 그건 저의 우리 은행 재무상태표에서처럼 우리 은행의 대출 채권이 되는데 빌려준 다음에 빌려준 은행이 망해 버리면 저도 대출 채권이 부실 채권이 되어 버려서 저도 심각한 손실을 입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상대방이 얼마만큼의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금융기관 간의 거래가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절박한 상황이어서 당시 이제 벤 버냉키 의장이 국회에 가서 시중은행들이나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리저브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자 지급. 예. 근데 생각해 보시면 중앙은행이 지급준비금, 중앙은행에 예치해 놓은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면 그 이자는 어디에서 오는 돈이겠어요? 당연히 국민의 세금이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하늘에서 쫙 뿌리면 그 돈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 돈의 재원이 어디에서 오는 거겠어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부담해야 되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버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회에 가서 이자 지급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통화 발행이 필요하고 프린팅 머니죠. 돈을 찍어내는 행위가 필요하고 그것은 US 시리즌의 텍스가 될 테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상황을 설명을 하고 이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고 금융기관 간의 이제 금융 거래를 조금 더 스무드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지준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당시 이제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이제 뭐 중앙은행이 지준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이자가 이렇게 변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제 지준금에 대한 수요 곡선도 이동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디맨드 사이드를 봤으니까 우리가 서플라이 사이드를 봐야 되는데요. 서플라이 사이드는 누가 있냐면 바로 중앙은행이 있습니다. 연방 준비은행이죠. Federal Reserve Bank가 지준금의 공급량을 관리를 합니다. 좀 추상적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시중에 유통되어야 되는 아니면 혹은 경제 내에 적정한 규모의 지준금이 얼마여야 되는가를 중앙은행이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적정 수준의 지준금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준금을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Federal Funds Rate과 아무 상관이 없겠죠. 중앙은행은 이제 매일 아침에 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이제 출근을 해서 오늘 적정한 규모의 이제 지준금이 얼마인가를 이제 결정을 해서 그만큼을 공급하는 선택을 하겠죠. 그게 이제 중앙은행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우리 한 페이지 돌아가 보면 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했을 때 리저브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동해 있을 거예요.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고 이제 왼쪽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중앙은행이 적정 규모의 지준금을 결정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과연 뭐가 적정 규모의 지준금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퀘스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시장이 이렇게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의해서 표현이 된다면 중앙은행이 선택하는 적정 규모의 지준금이라고 하는 것은 Federal Funds Rate과 상관이 없을 테니까
바로 이제 Q스타를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결정할까? 얼마만큼의 지준금이 거래가 되는 것이 좋을까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바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입니다. 자,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수행이 되냐면요. 여기 제가 어떻게 중앙은행이 이제 Q스타를 선택하는가? 그러니까 적정한 Q를 어떻게 뭐가 적정한지를 이제 알았다고 한번 이야기해 보죠. 다시 돌아가서 그 적정 규모의 Q가 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적정 규모의 Q를 찾았어요. 이만큼의 이제 지준금이 거래가 되어야 됩니다. 은행 간에 Q를 찾았다고 한다면 이제 어떻게 Q를 잘 조절할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결정하고 그 금리 수준에서 환매 조건부 채권을 이제 매각하는 거예요. 판매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개념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대체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통화 정책 혹은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수행을 하는데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통화 정책의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통화 정책의 하나입니다. 통화 정책은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것도 통화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공개시장 조작 정책도 통화 정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지준율, 지급 준비 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통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일련의 통화 정책이라고 불러요. 이제 Q를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적정한 Q를 만약에 더 많은 규모의 리저브가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리저브를 늘려야 되잖아요. 지준금의 규모를 은행 간 거래가 되는 지준금의 규모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앙은행 내에 이제 시중은행들의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에 들어있는 돈, 이 총액이 조금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까 그림으로 제가 밑에 그리죠. 이렇게 이게 센트럴 뱅크의 이제 시중은행들의 계좌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규모를 이게 이제 이 전체가 리저브라고 생각해 보시죠. 이 리저브의 규모를 좀 늘리고 싶어요. 이게 바로 Q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중은행들로 하여금 더 많은 리저브를 중앙은행에 예치하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하는 거예요. 시중은행으로부터. 자,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이제 국채를 매입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국채를 사들이면 국채를 이제 매입하면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냐면 지준금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돈을 A에 입금해 줘야 되잖아요. 그 입금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의 지준금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A로부터 채권을 국채를 매입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A의 리저브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론 이제 A가 이 리저브를 뽑아서 다른 데 쓰면 리저브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우선적으로는 리저브가 늘어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이 리저브를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좀 줄이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중앙은행이 판단을 했다면 그러니까 Q스타를 줄이고자 한다면 이제 반대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국채를 판매하는 거예요. 국채를 팔면 국채를 팔았으니까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중은행 B를 생각해 보죠. 시중은행 B가 가지고 시중은행 B에게 국채를 팔았습니다. 그럼 이제 국채는 B한테 가고 B로부터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B의 리저브를 이만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B의 리저브가 이만큼 줄어듭니다. 이런 식의 거래가 다른 시중은행들과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이제 지급준비금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국채를 매각하거나 매입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지준금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적정한 리저브가 얼마만큼인가를 이제 중앙은행이 결정했다면 그것에 따라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수행하면 되겠죠. 저한테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고, 우리가 오늘 강의까지가 이제 중간 시험, 죄송합니다. 기말 시험 범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고 거의 다 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 거의 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공개시장 조작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 거래를 통해서 중앙은행의 리저브를 조절하는 행위. 그럼 당연히 경제 전체의 유동성이 영향을 받겠죠, 그렇죠?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앙은행의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고채 매입 혹은 매각을 통해서 매입은 사들이는 거고 매각은 판매하는 거죠. 셀링, 바잉이에요. 매입이 바잉, 매각이 셀링. 매입과 매각을 통해 통화 공급량, 여기서는 이제 리저브가 되겠죠. 조절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한국은행 케이스 잠깐 말씀드렸는데 한국은행의 경우 이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은 통한증권, 통화안정증권이라는 것을 발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채를 기반으로 하는 환매 조건부 채권, 물론 통한채를 기반으로 하기도 합니다.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픈마켓 오퍼레이션이 사실 중앙은행의 중요한 금리와 더불어서 중요한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시 돌아가서 그렇다면 경제 전체에 있어서 적정한 규모의 리저브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당연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될 텐데 바로 이 적정 규모의 리저브라고 하는 게 공급 곡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여기서 미국이니까 Federal Funds Rate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그 Federal Funds Rate는 0%에서 0.25% 사이에 있으니까 거의 뭐 여기 이 구간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너무 밑에다 그리면 잘 안 보이니까 그냥 편의상 지금 중앙은행의 연방 기금 금리가 2%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실제로는 0%에서 0.25% 사이에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들어가면서 금리를 엄청 떨어뜨렸죠. 2% 수준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느 날 아침에 중앙은행 담당 직원들이 담당 이제 실무자들이 딱 출근을 했더니 갑작스럽게 리저브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해 있는 거예요.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중앙은행이 페더럴 리저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이제 페더럴 펀즈 레이트를 결정을 하는데 혹은 뭐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로 지금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에 출근해서 봤더니 지금 Q스타는 여기에 와 있고 리저브에 대한 수요가 많이 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리저브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 연방 기금 금리가 이제 떨어지겠죠. 그럼 중앙은행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냐면 2%로 연방 기금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니까 2%에 맞게 리저브에 대한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적정한 Q스타가 얼마만큼인가? 바로 연방 기금 시장에서 연방 기금 금리가 2%가 되도록 하는 수준의 리저브 공급량이 바로 적정한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2%가 달성이 되도록 통화량 혹은 연방 기금 공급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Q스타에서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Q스타에서 더 낮은 수준의 리저브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수행하려고 하겠죠. 이 경우에는 어떤 액션을 취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리저브 규모를 줄여야 되니까 이제 국채를 이제 팔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 경우에 이제 국채를 매각을 합니다. 국채를 매각을 하고 시중은행들의 이제 리저브를 이렇게 흡수해 오면 리저브가 줄어들겠죠. 중앙은행이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연방 기금 금리가 2%가 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리저브를 고정시키고요. 그러니까 이제 Q스타를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로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수행할 때 Q스타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방 기금 금리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도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경우는 리저브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이제 리저브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변하겠죠. 경기가 과열되거나 혹은 이제 경기가 침체되거나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유동성을 더 선호하게 되거나 뭐 등등등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혹은 안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Q스타를 고정시키게 되면 리저브에 대한 기준금에 대한 이제 수요 변화에 따라서 연방 기금 시장의 연방 기금 금리가 상승하기도 하고 이제 하락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연방 기금 금리 (Federal Funds Rate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준금리라고 하는 거 (Federal Funds Rate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연방 기금 시장에서 (Federal Funds Rate이) 예를 들면 2% 수준에서 유지가 되도록, 보통 미국은 어떤 레인지를 제시를 해요. 뭐 1.75%에서 2% 사이에서 유지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표를 합니다. 한국은 이제 딱 퍼센트를 제시를 하고요. 이렇게 연방 기금 금리의 어떤 범위, 보통 0.25%포인트의 이제 레인지를 제시를 하게 되면 중앙은행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는 것이냐면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리저브에 대한 디맨드가 이렇게 변할 텐데 2%에 맞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중앙은행에 출근을 한 담당자들이 시장을 모니터링하고요. 연방 기금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공개 시장 조작 정책이나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리저브의 공급량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액션을 취하겠죠. 그래서 만일 첫 번째 같은 경우에 수요 곡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중앙은행은 바깥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중앙은행은 이제 리저브에 대한 공급량을 늘려서 연방 기금 금리가 상승하지 않도록 할 거고요. 2%로 유지가 되도록 할 것이고, 반대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맨드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한다면 연방 기금 금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하락하는 경우,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제 연방 기금 금리가 상승할 테니까, 어디죠? 여기서 왼쪽으로 이동하면 이거 하락할 테니까 이제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오락가락해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시 첫 번째 죄송합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만약에 수요가 증가한다면 수요가 늘어날 테니까 연방 기금 시장에서 연방 기금 금리가 상승할 거예요. 그럼 이제 2%를 유지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2%를 유지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리저브의 공급량을 늘릴 것이고, 이제 반대로 수요가 감소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수요가 감소할 테니까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당연히 이제 이자율이 여기라고 하죠. 이자율이 이제 떨어질 테니까 그 경우에는 당연히 2%로 연방 기금 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저브의 공급량을 줄이는 정책을 선택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 한 페이지 돌아가서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중앙은행은 제시한 연방 기금 금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준 금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기준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 금리를 이제 제시하게 되면 RP, 그러니까 환매 조건부 채권 거래를 통해서 통화 공급량을 이제 조절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 얘기는 조금 말씀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15분에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콜금리와 기준금리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여기에서 파란색이 기준금리고요.
붉은색이 콜금리입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부터는 이제 기준금리가 있으니까 기준금리랑 콜금리가 같이 거의 정확히 같이 움직인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대체로 콜금리도 거의 긴밀한 관계로 상승하게 되고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최근에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인하를 했죠, 그렇죠? 인하를 하게 되면 이제 콜금리도 은행 간 거래에 적용되는 초단기 금리인 콜금리도 같이 하락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중간 시험, 죄송합니다. 기말 시험 범위고요. 26장의 내용은 제가 정리를 해서 강의 노트로 만들고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제가 뭐 긴 시간 영상을 만들진 않겠습니다. 뭐 한 두 번 강의 남았는데 한 50분 50분씩 해서 한 100분 정도 분량으로 26장 내용을 만들어서 제가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간 시험 기말 시험 범위입니다.